2025년 5월 10일 이 등반가는 워싱턴주 북부 캐스케이드 산맥 해발 6,100피트에서 눈을 뜹니다. 그는 모르고 있지만 그는 차갑고 얼어붙은 눈 속에서 3시간 반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개골은 금이 가고 갈비뼈는 부러졌으며 귀에서는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자신의 등반 동료들의 시신이 밧줄에 얽혀있고 헬멧과 장비들이 그들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집을 나서기 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름을 외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5월 10일 4명의 친구가 워싱턴주 노스 캐스케이지의 SR20 근처 주차장을 오전 6시 10분쯤에 떠났습니다. 그날 그들의 목표는 노스얼리 윈터스파이어였는데 이 산은 해발 7,760피트에 위치해 있으며 계곡 바닥에서 약 1,000피트 높이의 기술 등반이 필요한 암벽이 솟아 있습니다. 이 산은 마자마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1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 팀 중 하나는 비슈누 이리기 레디가 이끌었습니다. 48세이고 인도 출신인 비슈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력을 쌓아 워싱턴주 에버렛에 있는 플루크 코퍼레이션의 엔지니어링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등반을 사랑하는 훌륭한 팀 리더였고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등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룹이 누군가가 루트를 잃고 상황을 평가하고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건 비슈누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워싱턴주 랜턴 출신의 63세 베트남계 미국인 팀 웬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는 자신을 드러낼 필요 없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비슈누 덕분에 이 그룹은 필요한 산악 경험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함께 등반했고 등산 소셜 플랫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는 경험이 적었지만 초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알렉스 마르티넨코는 36세의 우크라이나 이민자로 아내 올가와 함께 공동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태평양 북서부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약 1년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테크니컬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좋은 밤 보내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애틀 출신의 38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안톤 텔릭입니다. 그는 13년 동안 등산을 해왔지만 로프를 이용한 등반 경험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네 남자는 패들 아웃도어 어드벤처러스 하이킹 등반 모임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은 거의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만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도 배경도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만나서 일이나 인생, 책임 같은 건 잊고 그냥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도 근처에서 등반을 했고 점점 더 어려운 곳에 도전하면서 벽에 함께 로프를 묶고 올라가야만 싸울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번 등반도 그냥 또 다른 주말 여행이었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새로운 루트를 정복할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가족과 어머니의 날을 함께 보내기 위해 토요일을 선택하고 저녁까지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6시 10분, 그들은 배낭을 메고 어둠 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은 해발 7,760피트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 높이 전부를 수직으로 오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로는 산의 기슭에 도달하기 위해 눈으로 가득 찬 계곡을 가로지르는 가파르고 힘든 등산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등반은 얼리 윈터 콜로아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진 날카롭고 좁은 통로로 거대한 1,100피트 수직벽을 따라 정상까지 곧장 뻗어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2개의 로프 팀으로 이 벽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각 팀은 서로 로프로 묶인 채 이동했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로프를 잡아주어 누군가 미끄러지면 파트너가 재빨리 잡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반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행에게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등반가는 제대로 된 산악화 대신 알파인 투어링용 스키 부츠를 신고 왔습니다. 그건 마라톤에 테니스화를 신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한 명은 높은 곳의 기온에 맞는 재킷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여겨 해가 떠서 얼음이 물러지기 전에 서둘러 오르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충분히 빨리 내려온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산 상태는 서둘러 오르기에는 사실상 최악이었습니다.
이 경로에 대한 가이드북에는 특별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따뜻한 기온일 때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점 고도는 반드시 5000피트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전체 경로의 안전성은 아이젠이 박힐 수 있는 차갑고 얼어붙은 눈과 로프를 걸 수 있는 금속 앵커가 박힐 만큼 단단히 얼어붙은 얼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온이 영상을 넘어서면 눈은 부드럽고 젖은 상태로 변합니다. 얼음이 약해지고 당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말 그대로 생명이 매달린 장비인 앵커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2025년 5월 10일은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 고도에서 마지막으로 영하의 기온이 기록된 것은 55시간 전이었습니다. 전날 오후 기온은 53도까지 올랐고 등반 당일에는 하루 종일 기온이 40도에서 45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발밑의 눈은 부드럽고 젖어 있었습니다. 바위는 물이 뚝뚝 떨어져 미끄러웠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에 박아서 고정 지점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금속 아이스 스크루는 등반을 반쯤 했을 때 이미 질퍽한 눈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5월 10일 정오. 네, 남자는 계획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눈과 젖은 바위 때문에 그들은 심하게 속도가 느려졌고 6시간 동안 등반을 했지만 정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루트의 권장 회군 시간은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추위는 산 위의 눈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고정장치를 견고하게 해주지만 오후가 되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눈을 녹이기 때문에 하산이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톤과 일행은 계속 등반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몇 시간 동안 그 산에서 정상 바로 아래까지 왔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은 이미 쏟아부은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에 휩쓸리면 위험을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거 손주들에게 멋진 이야기거리가 되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콜로아르를 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장엄한 산의 고요함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머지는 모두 사라집니다. 일이나 일상 스트레스는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산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아이젠이 얼음을 밟는 소리와 그들이 올라가면서 내쉬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11시간 동안 등산과 등반을 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해발 약 7,400피트에 위치한 노치라는 휴식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벽에서 약 900피트를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한 정상은 그들보다 불과 200피트 위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블록보다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알파인 등반에서는 그 마지막 200피트가 그날 가장 힘든 등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드러난 수직 암벽 위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는 공기와 그들이 방금 통과한 쿨로아르 뿐이었죠.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팔은 지치고 아이젠이 제대로 박히지 않는 부드러운 눈에서는 그 200피트가 또 2-3시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2-3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벼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햇빛도 거의 사라졌으며 집에는 어머니의 날에 한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뒤 험난한 알파인 루트를 내려오다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비쇼누는 그런 실수를 할 만큼 미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에 오르지 않고 그 노치에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사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주들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아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겐 2가지 하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의 서쪽면, 즉 뒷면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 등반팀들이 이미 바위에 고정 앵커 스테이션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사다리를 잡듯이 클립을 걸고 하강하며 다음 스테이션에 다시 클립을 걸어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초겨울 쿨루아르를 통해 바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11시간 동안 힘들게 올라온 그 가파르고 젖은 협곡이었습니다. 그것은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이 등반 이틀 전 그들은 실제로 하산 경로에 대해 논의했고 초겨울 쿨루아르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알고 이미 그곳을 봤으니 예상치 못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기 전에 그들은 한 가지 현명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리치 위성 통신기를 통해 집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GPS 위치를 알려주며 우리는 이제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알파인 루트를 내려오는 건 단순히 왔던 길을 되짚는 것과는 다릅니다. 등반가들은 그냥 걸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강을 합니다.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등반가는 먼저 위에 고정된 앵커에 로프를 통과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네스에 연결된 마찰 장치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몸을 뒤로 젖혀 허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로프 끝에 도달하면 멈추고 바위에서 새로운 지점을 찾아 앵커를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서 로프를 당겨 내린 뒤 새 앵커에 로프를 다시 통과시키고 다시 하강을 시작합니다. 하강은 한 번씩, 앵커도 하나씩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톤과 다른 사람들은 4명으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2개의 팀으로 남아있으면 매번 2개의 앵커를 만들고 2세트의 로프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었습니다. 합류함으로써 4명의 등반가 모두가 똑같은 로프를 타고 하강할 수 있었고 매번 똑같은 앵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빠르지만 그만큼 무서운 위험이 따릅니다. 4명 모두의 목숨을 단 하나의 취약 지점에 거는 셈이죠. 그 하나의 앵커가 무너지면 모두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아까 등반할 때 사용했던 같은 로프를 이용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턴 3번의 하강은 너무 순조로워서 이쯤 되면 안톤은 아마 집에 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4번째 하강에서 첫 번째로 내려간 등반가는 로프의 끝에 도달했고 계속 등반을 이어가기 위해 고정할 만한 지점을 암벽에서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암석은 완전히 매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고정할 안전한 곳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슬링을 감을 돌출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안톤과 함께 아래로 하강해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누가 내려갔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가장 경험이 많았던 비슈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상해보세요. 2명의 지친 남자가 거의 어두운 곳에서 헤드램프를 켜고 젖은 화강암 위로 얇은 빗줄기를 비추며 바위 표면을 급하게 누르고 살피면서 로프를 걸 수 있는 무언가, 어떤 것이라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강에는 앵커가 필요하고 앵커가 없으면 내려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그들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의 이 구간에서 벗어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팀은 벽 반대편에서 수색에 합류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고 거의 어두운 곳에서 그의 손이 익숙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피톤이었습니다. 등반가들이 고정 지점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대형 못 크기의 금속 스파이크였습니다. 이 피톤은 어떤 이름 모를 등반대가 박아두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풍화되어 있었으며 녹슬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전에 박혔는지 바위 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끝내 아무 돌파구도 내주지 않던 상황에서 그 녹슨 피톤은 마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4명 모두가 그 한 지점에 모여 피톤의 구멍에 2개의 슬링과 잠금 카라비너를 연결했습니다. 첫 등반가는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2번째 등반가도 무사히 내려갔고 3번째 등반가가 내려갈 때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암벽을 내려가고 있었고 그의 체중이 완전히 로프에 실렸을 때 피톤이 마치 헐거워진 못이 구멍에서 미끄러져 빠져나오듯 암벽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고 4명 모두가 같은 로프, 같은 앵커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 모두를 함께 끌고 떨어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4명의 등반가 모두가 미끄러지고 구르고 허우적거리며 눈과 바위를 뚫고 400에서 500피트 더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올라왔던 골짜기 아래 어딘가에서야 비로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소름 끼치는 정적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안톤의 눈이 번쩍 뜨였고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위였습니다. 거의 압도적일 정도로 차가웠죠. 그의 머리는 대형 망치로 두드리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만지기 위해 손을 올렸고 뭔가 젖고 끈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갈비뼈에서는 날카롭고 아픈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다리가 아직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비슈누, 팀, 알렉스, 일어나. 그는 자신이 얽혀있던 밧줄을 흔들며 신음소리나 숨소리, 욕설, 뭐든 들리기를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안톤은 인적이 드문 산에서 400피트 아래로 떨어져 3명의 친구를 모두 잃은 부상자였다. 헤드램프도 없었고 가까이에 살아있는 친구도 없었다. 세상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공중에 매달린 것도 평평하고 안전한 바위턱에 착지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깊기 무거운 눈이 쌓인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면에 옆으로 누워 있었다. 그것만이 그가 산 아래로 더 미끄러지는 것을 막고 있었다. 완전히, 그리고 무섭도록 조용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암석 통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산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안톤이 어둠 속에서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는 아무리 크게 외쳐도 아무도 자신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나가는 등산객도 없었고 밤늦게 오르는 등반가도 없었으며 고속도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가 비명을 질러도 산이 그 소리를 삼켜버릴 뿐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단 한 가지 선택만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몸을 풀고 일어나서 산을 내려가야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냥 다시 누워 저체온증에 몸을 맡기고 말 것이다. 안톤이 대신 한 일은 거의 믿기 힘들다. 그는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버텨줄지 몰랐지만 다리는 간신히 그를 지탱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변의 잔해를 뒤지다가 작은 도끼만한 크기의 금속 곡괭이를 찾았다. 그 곡괭이는 얼어붙은 땅에 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단단한 얼음에 박아 넣어 몸을 끌고 갈 수 있는 손에 쥐는 스파이크였다. 그는 그것을 손에 움켜쥐었고 중력과 몸에 남아있는 의지 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에서 안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떨어진 곳은 표시된 등산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나 불빛도 없었다. 이곳은 거친 산악지형으로 가파른 설면이 불안정한 암석지대로 이어지고 다시 가파른 눈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도로가 아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결국 산이 계곡 바닥으로 이어져 SR-20이 지나가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길을 차지를 하지 않고 네모칸 논리만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위치를 이 산에서 상상해봐야 합니다. 그는 그냥 일어나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팔랐고 그의 몸은 너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강할 밧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산을 마주보고 중심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가슴을 차가운 눈에 밀착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잔해 속에서 발견한 아이스2를 사용해 사실상 거꾸로 기어가듯이 좁은 경사 홈통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금속 피크를 위쪽 얼음에 박고 부츠를 몇 인치씩 내린 다음 체중을 실어보고 다시 아이스2를 빼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파른 눈길이 마침내 끝나고 산세가 수목 한계선 부근에서 완만해졌을 때도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헐거운 바위 위를 기어가야 했고 빽빽하게 우거진 덤불과 쓰러진 나무들 사이를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비틀거리며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밤새 험난한 지형과 싸웠습니다. 일요일 아침 대략 오전 7시쯤 그는 마침내 나무 사이로 뻗어있는 회색 띠처럼 보이는 SR-20번 도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그 8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산산조각난 몸을 끌고 거의 1.2km에 달하는 거친 고산 황야를 내려오며 기어갔습니다. 그가 처한 상태에서 그것은 정말로 초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안톤이 마침내 자신의 차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산산조각난 몸과 무거운 마음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안톤은 몸에 지퍼가 달린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습니다. 키를 몸에 지니는 것은 자동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차에 타서 운전하려던 순간 정말로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릴 뻔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타이어가 이유 없이 펑크났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순간에 생존자가 무너집니다. 그들은 범퍼에 앉아 눈을 감고 저체온증이 끝장을 내게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안톤은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잭과 예비 타이어를 찾아 아마도 얼어서 갈고리처럼 굳어버린 손으로 그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그는 운전대에 앉아 시동을 걸고 도움을 청하러 운전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그의 공간인식 능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혼란스러운 그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서쪽에 있는 시애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자마 마을로 15마일 동쪽으로 운전하는 대신 실제로는 40마일 서쪽으로 운전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줄 몰랐고 바로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차가 콘크리트 다리에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안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멈춰가는 몸속의 승객이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바로잡아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오전 7시 30분에 그는 마침내 작은 마을 뉴할렘에 있는 시애틀 시티 라이트 시설에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워싱턴주에서 아직 공중전화를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전화를 찾아 911에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먼저 911 교환원에게 자신의 목소리 상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제 팀 전체가 추락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심하게 다쳤어요. 제 손과 갈비뼈도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는 필요 없어요. 그 남자는 두개골 골절과 갈비뼈 골절, 내부 출혈이 의심됐지만 그는 즉각적인 의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솔직히 평가했습니다. 믿기 힘들거나 심지어 영웅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점이 안톤이 이 세상을 떠날 만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후에는 명료기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겉으로는 완전히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출혈로 인해 압력이 점점 쌓여 결국 그들을 쓰러뜨리게 되는 끔찍한 시간대입니다. 안톤은 강한 척하거나 영웅이 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안톤의 뇌는 단순히 극도로 집중된 충격 상태에 있었고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시애틀 시티라이트 시설에 도착했을 때 전화에서 괜찮다고 했던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피와 멍으로 뒤덮인 남자를 발견했고 그의 귀에서는 아직도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두개조 골절의 징후였습니다. 그는 즉시 하버빌 메디컬 센터로 항공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부상 정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안톤은 심각한 경막 외혈종을 겪고 있었습니다. 커진 동맥에서 그의 뇌와 두개골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피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고 머리 안에 압력이 너무 심해서 실제로 그의 뇌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분 안에 확실히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응급수술을 하기 전에 출혈을 멈추기 위해 그를 인공 혼수 상태에 빠뜨려야만 했습니다. 안톤은 며칠 동안이나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하버빌 병원에서 6일을 보낸 후 추가 치료를 위해 퇴원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산림청 조사관들과 마주 앉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란 극도의 피로와 신뢰 그리고 시간 압박이 모두 정확히 잘못된 순간에 겹쳤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첫째로 4명의 등반가들은 친구였습니다. 산에서 누군가와 로프에 묶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신뢰의 의미입니다. 수년간의 우정과 11시간에 걸친 힘든 등반 끝에 그 신뢰는 여러 번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녹슨 피톤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주의에서가 아니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확인했으니 좋은 앵커가 어떤 건지 알고 있다. 만약 괜찮지 않았다면 분명히 무언가 말했을 것이다. 안톤은 특히 조사관들에게 자신은 팀이나 비슈누,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점검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방에서 앵커를 한 번만 더 점검했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벽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시간 동안 중력과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녹슨 피톤 하나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티지 못했을 때 3명의 남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달 패트리언용 영상을 따로 만듭니다.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좋아하신다면 설명란 링크를 확인하세요. 당국이 아직 풀지 못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40층짜리 고층 빌딩 높이에서 떨어지고 화강암과 얼음투성이 사면을 굴러 떨어지며 두개골에 구멍이 난 채로 깨어나고 그 후에 프로 운동선수도 감당하지 못할 인내의 기적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산림청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클라이머 1, 2, 4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고 피톤에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클라이머 4가 어떻게 추락해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한림청에게 그들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와 어머니들이 남편과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어버이날을 함께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정황상 안톤이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추락을 생각하면 그가 살아남은 건 믿기 힘들 정도로 운 좋은 여러 요인들 덕분이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떨어진 골짜기의 형태입니다. 400피트나 되는 추락이었지만 안톤은 유리병이 인도에 떨어지듯이 산에 부딪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겨울의 쿨루아르는 대략 45도 각도로 놓여 있습니다. 그 경사 때문에 그는 떨어지면서 미끄러지고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이 눈더미에 부딪히거나 얼음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산은 한 번에 격렬하게 멈추는 대신 수천 가지 작은 방식으로 그의 속도를 줄이고 운동 에너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때는 5월이었습니다. 산은 깊고 축축하게 녹아 있었기 때문에 이건 1월처럼 뼈를 부러뜨릴 만큼 딱딱한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산 사면의 눈은 무겁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안톤이 400피트, 나 굴러 바닥에 도달했지만 벽돌벽에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젖은 봄 눈더미에 부딪혔습니다. 그 눈은 그의 몸무게에 눌려 압축되었고 만약 그가 마른 바위나 얼어붙은 얼음 위에 떨어졌다면 그의 내장을 산산조각 냈을 운동 에너지를 흡수했습니다. 게다가 그 뒤엉킨 상태 자체도 한몫했습니다. 안톤은 밧줄과 장비가 뒤엉킨 그물 같은 더미에 몸이 감긴 채 깨어났습니다. 밧줄이 모두를 아래로 끌어내렸지만 그 밧줄 덕분에 그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밧줄이 뒤엉킨 고마찰 감속 낙하산처럼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3명의 등반과 무게가 안톤에게 제동장치가 되어 그는 추락 충격을 일부 흡수하며 속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를 살린 가장 믿기 힘든 요소는 바로 추위였습니다. 안톤이 밤 10시에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이미 저체온 상태였습니다. 보통 저체온증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지만 두개골이 골절된 안톤에게는 그 차가운 공기가 그의 중심 체온을 낮춰주었고 그로 인해 뇌가 빠르게 부어오르는 대사 과정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그의 머리를 얼음찜질하듯 식혀주었고 그가 전화를 찾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조건들 중 하나만 있어도 그의 목숨을 앗아가갔을 겁니다. 2025년 5월 10일 그들은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안톤에게 기자가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묻자 그는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고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 좋았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친구들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압박감에 치여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등반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집요한 산악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벽 중 하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해발 23,000피트에서 아이스엑스로 자신을 죽이려 한 폭도들에게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몸을 풀려고 해발 9,000피트에서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